발생하는 보에서 발생하는 수직 응력 갖고 전단 응력을 조합해서 최대 그러니까 프린시펄 스트레스랑 최대 전단 응력 찾는 거 저번 시간에 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합 하중인데 맨 이 장 들어올 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어떤 구조물에 다양한 하중이 작용했을 때, 즉 휨도 있고 전단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추궁력, 그러니까 인장이나 압축도 작용하고 비틀림도 작용하고 그렇게 되면 각각의 하중들이 전단 응력이나 아니면 수직 응력을 발생시키죠. 그거를 다 조합해서 조합 하중에 대한 그 응력을 산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어떤 우리가 응력을 알고 싶은 지점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하중, 축하중, 비틀림, 부핌, 전단력 이런 것들이 작용했을 때 각각에 대해서 응력을 산정한 다음에 성질이 같은 것들끼리 모으면 됩니다. 모아서 그렇게 해서 모여진 수직 응력하고 전단력 응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모어 서클에 넣어서 그 다음에 그래서 최대 수직 응력, 즉 주응력하고 최대 전단 응력을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수식은 다 이미 우리가 다 배웠죠. 여기 있는 것처럼 비틀림 작용하면 이러한 시어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밴딩이 있을 경우에는 이러한 수직 응력, 그 다음 전단력이 있을 때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이런 케이스를 얘기합니다. 이런 봉이 있는데 봉에 비틀림하고 이러한 밑으로 작용하는 이러한 집중 하중이 같이 작용했을 경우, 그때 비틀림에 의해서는 이 봉에서 시어 스트레스가 작용할 거고 그 다음에 요 힘에 의해서 모멘트가 발생하니까 모멘트에 의한 수직 응력 그리고 요 하중에 의한 전단력에 의해서 또 시어 스트레스가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거는 각각에 의해서 발생되는 스트레스의 방향을 제대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얘기하는 과정에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요 면을 절단해서 작용해 보면 요렇게 토션은 오른손을 법칙,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도는 방향. 그 다음에 요거는 시어 포스고 요게 모멘트죠. 모멘트가 저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봉 전체는 밑으로 휘어지는, 그죠? 밑으로 처지는 그런 모멘트가 작용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A점하고 B점에 작용하는 응력을 각각 산정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A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노멀 스트레스는 밴딩에 의한 노멀 스트레스가 있죠. 그 다음에 시어 스트레스는 토션 그리고 시어 포스인데 시어 포스에 의한 스트레스는 A점에서는 없어요. 맨 상단이니까. 그러니까 A점에는 토션에 의한 시어하고 밴딩에 의한 노멀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B점 같으면 어떻게 되죠? B점 같으면 시어 포스에 의한 시어 스트레스하고 비틀림에 의한 시어 스트레스 두 개가 작용합니다. 그래서 각각을 조합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A점 같은 경우 먼저 여기 있습니다. A점은 타우1은 토션에 의한 거죠. 토션에 의한 거. 그 다음 시그마 A는 모멘트에 의한 거. 그래서 각각을 우리가 예전에 이전 장에서 배웠던 수식에 의해서 이렇게 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B점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림에 타우1, 타우2 이렇게 있죠. 그래서 타우1은 토션에 관한 것, 타우2는 시어 포스에 의한 시어입니다. 그래서 B점은 요거랑 요거를 조합시키면 되고 A점은 노멀 스트레스, 시어 스트레스가 이렇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응력이 발생했을 때 재료가 견디는지 안 견디는지를 판단하려고 그러면 이 상태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요런 노멀 스트레스하고 시어 스트레스가 같이 작용하면 요걸 가지고 모어 서클에 넣어서 프린시펄 스트레스하고 맥시멈 시어 스트레스가 얼마인지 그걸 산정할 필요가 있죠. 그렇게 산정을 합니다.
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방향. 이렇게 잘라서 봤습니다. 이렇게 잘라서 봐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공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런 토션이 작용하고 이런 시어 스트레스가 작용했죠. 그래서 여기를 잘라서 이쪽에서 봤을 경우 여기서 보게 되면 토션은 어떻게 되죠? 토션 요거를 나눠서 그리면 이렇게 해서 요 면 자체가 요 표면 자체가 요런 방향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요거랑 똑같은 형태로 토션이 작용하죠. 그러면 저 봉이 이렇게 비틀린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비틀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도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요 점에서는 요런 시어 스트레스, 여기서는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토션에 의한 시어 스트레스의 방향이고, 그 다음에 시어 같은 경우도 여기에 힘이 작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그리는 게 편하죠. 이렇게 되니까 요 면에서 밑으로 작용합니다. 시어 스트레스가 밑으로, 시어 포스가 밑으로 작용하니까 시어 스트레스도 여기서 이렇게 작용하죠. 또 여기서는 이렇게 작용하죠. 그렇죠? 여기서는 0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점 같은 경우, B점 같은 경우에는 시어 스트레스의 방향이 같아요. 그죠? 같기 때문에 여기서 시어 스트레스가 두 개가 증폭이 되겠죠. 근데 요점 같은 경우, 반대쪽에 있는 요점은 시어 포스에 의한 시어 스트레스하고 토시에 의한 시어 스트레스가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서로 상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시어 스트레스는 이 점이 이 점보다는 훨씬 크겠죠. 그래서 응력의 방향을 얘기하는 방향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요런 점하고 요런 점의 상태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A점 같은 경우 시어 스트레스가 이쪽으로만 이렇게만 적용합니다. 그리고 노멀 스트레스는 이 칠판 앞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여기서는 노멀 스트레스가 뒤로 들어가는 방향. 그래서 이 점하고 이 점은 압축 응력의 차이가 있고, 노멀 스트레스는 크기는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하중이, 이러한 원형 봉에 이러한 하중이 작용한다 그러면 이 재료가 주어진 하중에 대해서 안전한지 안전하지 못한지, 혹은 재료가 파괴되는지 항복하는지 그런 걸 알려고 그러면 여기 얘기한 것들 이러한 단면이 있으면 이 모든 단면에서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지금 생각해 보면 요 점하고 요 점만 확인하면 돼요. 금방 본 것처럼 이 점은 여기보다 작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는 선형 탄성이고 인장 압축이 같다 그러면, 특성이 같다 그러면 똑같은 상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부재 가운데에서는 어때요? 부재 가운데 이런 점 확인할 필요 있나요? 그죠? 여기는 아무런 응력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토션에서도 제로고, 그죠? 요건 있죠. 요 시어 스트레스는 있죠. 요건 하나는 있습니다. 근데 이 값은 이거랑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점이 위험한 지점, 그리고 이 점이나 이 점 두 중에 하나를 또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그러한 지점을 여기서 임계점,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렇게 각 하중에 의한 조합 응력이 최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지점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그냥 임계점을 먼저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만 했는데, 실제로는 모든 지점을 다 고려해서 그 중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임계점이 어딘지 우리가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A점, B점을 확인하는 걸로부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뭐냐면 A점하고 B점이 있으면 거기에 응력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A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잖아요. 그죠? 여기 있으니까 요거는 저 입체에서 여기서 여기 해당되는 이렇게 된 이러한 미세 요소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네모를 이렇게 그리는데 요 네모의 이쪽 방향, 그러니까 입체로 그리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잘라서 이쪽에서 봤을 때 이러한 형태가 됐다 그러면 요 입체 요소, 그죠? 입체 요소인데 여기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러한 입체 요소를 떼갖고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입체 요소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어 스트레스가 이쪽으로 작용하고 노멀 스트레스는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 노멀 스트레스가 이렇게 있고 시어 스트레스가 여기서 이렇게 작용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소에 대해서 요거를 이렇게 세워서 보게 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서 이러한 응력을 받을 때 프린시플 시어 스트레스, 프린시플 스트레스 그리고 맥시멀 시어 스트레스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 다음 B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요렇게만 여기만 확인하면 돼요. 여기만.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 좀 그림을 좀 잘 못 그렸는데 아무튼 요런 형태가 됩니다. 그죠? 요게 요점 B점. 그래서 좌표축을 여기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 XY 평면이죠. XY 평면 여기 여기 좌표축이 안 나와 있네요. 여기서 이쪽이 X고 그러면 책하고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이 되죠. 요거를 이쪽을 Z축으로 볼까요? 그럼 이쪽을 Z축으로 봅시다. 그러면 A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아까 요 그림에서 보게 되면 요게 이렇게 되어 있는 요소니까 여기가 이게 X축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이 Y축이 되죠. Y축. 이게 Z축. X, Y, Z. 그래서 요 A점 같은 경우에는 XZ 평면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XZ 평면. B점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렇게 보면 이쪽이 X축,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Y축, 이게 Z축. 이거는 YZ 평면에 대해서 검토하면 됩니다. 그래서 YZ 평면에 여기서 이쪽에다가 시어 스트레스를 작용시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 밑에 있는 여기서 이런 시어 스트레스가 작용하는 걸 생각합니다. 책에 있는 그림하고는 방향이 좀 다른데 이렇게 해도 되고 사실은 요거랑 똑같은 걸로 해도 돼요.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그래서 저런 형태가 된다 그러면 이거를 뒤쪽으로 길게 자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뒤쪽으로 길게 자르면 B점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맞네요. 이렇게 하면 이면에 시어 스트레스 작용해야 되는데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 이런 의미. 그래서 B점은 부재축으로 생각하면 YZ 평면에서, 여기서는 XZ 평면에서 스트레스를 검토해야 돼요. 여기 있는 XY 요거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응력의 방향이 반대가 돼야 돼요. B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인계점은 제일 큰 응력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지점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면 안에서 수직 응력이나 전달 응력의 값이 제일 큰 지점을 선택한다. 복잡한 구조물에서는 이 인계점 선택하는 게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구조물에서는 여러 지점에서 선택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구조물의 설계를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가 주로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건축 구조물이라 그러면 구조 설계를 할 때 여기 있는 것처럼 하중의 종류가 뭐 여기 이런 형태로만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이 단계 위에서 생각하면 건축 구조물을 하나 설계한다 그러면 고정 하중도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활화중 생각해야 되죠. 그죠? 데드로드, 라이브로드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진하중, 그 다음에 풍하중, 그 밖에 생각해야 될 하중들이 많습니다. 적설하중, 그때 쭉 많은데 그런 하중들이 구조물의 어떤 형태로든 가해지겠죠. 건축 구조물이면.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합시다.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면 여기에 가해지는 하중이 이러한 연직 하중이 있고, 연직 하중은 여기 데드로드 그리고 라이브로드 두 개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적설 하중도 스노우로드도 여기 이쪽으로 작용합니다. 그 다음에 풍하중, 지진하중 같은 경우는 옆에서 이렇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재로 따지면 여기에 여러 종류의 하중들이 그 집중하중이나 분포하중이나 이런 형태로 다 가해지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조합시켜서 안전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야 되니까, 이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볼을 하나 설계한다 그러면 이쪽 단부, 여기 중앙쯤 이런 식으로 각 지점에서 발생하는 모멘트 그리고 시어 포스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안전하도록 그렇게 해야 돼서 그런 지점을 다 확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컴퓨터로 한다 그러면 컴퓨터로 모든 지점을 다 선택해서 확인하도록 그렇게 만들면 되잖아요. 헬리콥터에 요 프로펠러에 달려있는 여기 힘을 전달하는 동력 축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토크하고 그 다음에 자중에 의한 이런 인장력이 같이 작용하죠. 그래서 토크에 의한 시어 스트레스, 그 다음에 요
노멀 스트레스. 그거 두 개를 조합시켜서 최대 전달 능력, 그러니까 최대 노멀 스트레스를 확인해서 자료가 건들 수 있는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확인해야 되나요? 어디를 확인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추궁력 같은 경우에는 모든 단면에 균일하게 작용하죠. 그렇죠? 균일하게 노멀 스트레스가 있고, 토크 같은 경우에는 표면에서 맥시멈입니다. 그래서 이 봉이 있으면 표면의 일부분에 해당되는 미세 요소를 떼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똑같이 생각하면 이게 X축이고, 그 다음에 이쪽이 Y축, 뭐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어디를 XY 평면에서 생각하면 되죠. XY 평면. XY 평면이든 XZ 평면이든 상관은 없는데 표면에서의 값을 구해요. 그래야지 시어 스트레스가 맥시멈 되니까. 내부로 가면 노멀 스트레스는 같지만 시어 스트레스는 줄어들죠. 그러니까 거기는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표면을 확인한다고 해요. 그래서 비틀림 하중이 2.4kNm/고 인정 하중이 120kNm입니다. 그러니까 프로펠러에 연결된 동력 전달 축은 그러한 하중을 갖겠죠. 그리고 지름이 50mm다. 최대 인정 응력, 최대 압축 응력, 최대 전달 응력을 구하라. 그러면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거는 임계점이 저 경우에는 축의 표면에 있는 임의의 점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축의 표면에 해당되는 지점을 선택했다. 그러면 거기에 작용하는 노멀 스트레스는 P 나누기 A죠. 그렇죠? P 나누기 A. 이게 노멀 스트레스. 시어 스트레스는 TR/P 맞나요? 네. 그렇게 해서 각각을 산정을 하고, 그러면 이때 미세요소는 표면, 그죠? 축의 표면, 그리고 여기에 노멀 스트레스가 작용하고, 시어 스트레스는 이렇게. 방향은 큰 의미 없어요. 방향 큰 의미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어 스트레스가 이렇게 작용하는 이 응력 상태에 대해서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경우 인장 응력은 이렇게 63.66, 시어 스트레스는 97.78. 이러면 이걸 가지고 모어서클에 넣어서 생각하는 거죠. 모어서클 가지고 주응력 최대 전달응력 구하는 거 능숙한가요? 한번 해볼까요? 요런 형태로 돼 있다. 그럼 이게 63.66, 그리고 여기가 97.78이다. 그러면 한 점은 63.66 마이너스 97.78. 그죠? 63.66 마이너스 97.78. 아니다. 여긴 0이죠. 0. 여기 XY로 해서 X평면을 기준으로 합시다. 그죠? 그럼 한 점은 이거고, 나머지 한 점은 63.66. 한 점이 X는 0이고, 여기가 0 마이너스 97.78. 그 다음에 63.66 해서 여기 63.66 97.78 해서 이거를
31.83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삼각형 그리면 여기는 63.66 30.88이니까 여기가 31.8883, 그 다음에 여기는 97.78. 그래서 반지름은 R은 31.83 97.78 이렇게. 그래서 이 값이 103 맞겠죠? 이 값이 103. 그래서 시그마 1 여기는 31.83 플러스 103, 그 다음 여기는 31.83 빼기 103, 그 다음에 최대 전달능력은 요점에 생기니까 여기는 최대 전달능력이 103, x는 31.83 마이너스 103 이렇게. 최대 전달 능력의 크기는 여기랑 같죠, 그죠? 그래서 타우 맥스는 R이랑 같고, 이거는 다르게 생각하면 이거는 시그마 1 빼기 시그마 2 분의 2랑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값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값을 얻었으면 이런 값들 재료가 이 그죠? 최대 인자 응력의 135의 인자 응력이 견딜 수 있는지, 71의 압축 응력이 견딜 수 있는지, 그다음 103의 전달 응력이 견딜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해집니다. 예제 8.5는 이렇게 있고, 요 L점이 있고 여기 P가 있습니다. P가 축하중에 이렇게 작용하고 안에 내압이라는 게 있어요. 요 그 실린더 안에 그 압력이 높은 공기나 뭐 어떤 물질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압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기 팔짱 앞쪽에 압력 용기 거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런 형태로 압력을 산정을 합니다. 근데 여기 있죠. 원중력 이런 건데 이거 우리 안 했죠, 그죠? 저 여기는 이렇게 넘어갈게요. (8.6은) 광고판이 있고, 광고판의 크기가 여기 2m, 1.2m가 있고, 그 다음에 풍압이 2.0kPa입니다. 풍압이 2.0kPa. 그래서 막대의 제일 밑부분에 있는 A.점 A와 B에서의 주용력과 최대 전달력을 구하라. 그래서 A점은 여기 있고 B점은 여기 있습니다.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바람이 불면 딴 데는 여기서 무시하고 광고판에만 풍압이 작용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고판에 풍압이 작용하면 광고판에 이게
중부파 하중이 작용한다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단위 면적당 2.0kPa이니까 전체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여기다 면적을 곱하면 되죠. 여기에 2m하고 1.2m를 곱하면 이게 전체 하중의 크기입니다. 그 하중이 광고판의 도심에 작용할 거예요. 그러면 도심의 위치는 여기서부터 1.5,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6.6 이렇게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있고 앞에서 보면 힘이 여기에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6.6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5 이렇게 작용하는 거죠. 광고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봉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는 광고판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힘이 여기 작용해서 이 효과가 이 기둥으로 전달될 텐데 그러면 기둥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돼요. 기둥을 중심으로. 기둥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힘을 이렇게 이동시키면 되겠죠. 그러면 이 지점에 이렇게 이거 값이 얼마죠? 4.8 여기 4.8 뉴턴 킬로뉴턴 그죠? 킬로뉴턴이 이렇게 작용합니다. 그 다음에 모멘트도 작용하죠. 그죠? 모멘트는 이 지점을 이렇게 회전시키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여기에 이런 토크가 작용합니다. 토크의 크기는 4.8 곱하기 1.5 그죠? 토크는 4.8하고 1.5 그래서 봉에 봉이 있는데 이 봉에 여기에 힘이 이렇게 작용하고 그 다음에 또 이러한 토크가 작용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중이 작용했을 때 밑면에서는 발생하는 모멘트가 얼마죠? 그럼 4.8 곱하기 이 높이 6.6 요 면에서 발생하는 모멘트는 4.8 곱하기 6.6이 될 거고 쉬어는 6.6 그 다음에 토크는 이거 이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요 단면을 요 기둥의 맨 밑면으로 생각합시다. 밑면에 작용하는 힘이 요 세 개입니다. 그죠? 시어 4.8이네요. 그래서 요 밑면을 위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V는 4.8 kN. 그 다음 모멘트는 어떻게 되죠? 이 그림이랑 요거 생각하지 말고 이 그림이랑 똑같이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미는 거죠. 이렇게 밀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적용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죠? 똑같지 않나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토크 있습니다. 토크는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네요. 3차원적으로 그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A점하고 B점을 뭐 저기 확인하라고 그랬는데 이 점이 아마 임계점일 거예요. 임계점일 거고, 그래서 A점이 요 점이고 B점이 여기 있습니다. 뒤에 입체로 된 그림이 있네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 그림 보고 시어 포스를 정해서 틀리네. 이 그림대로 한다면 여기 방향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V는 여기 있고 M은 여기 있고 토크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A점하고 B점에 작용하는 각각의 이 힘들에 의한 응력을 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의 경우랑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그죠? A점 같은 경우에는 시어 포스가 이렇게 작용하니까, 이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시어 포스에 대한 시어 스트레스는 A점은 없어요. 중립축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이렇게가 중립축이니까 A점에서는 시어 포스가 없습니다. 여기는 시어 포스가 없고 시어 스트레스, 요 V에 의한 시어 스트레스가 없고, 그 다음에 토크에 의한 건 있어요. 그죠? 토크에 의한 거는 방향이 이쪽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모멘트에 의한 거는 위쪽에 되겠죠. 그죠? 칠판 앞으로 나오는 이 방향에 모멘트에 의해서 노멀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 B점 같은 경우, 에는 토크하고 시어에 의한 시어 스트레스가 중첩입니다. 그래서 미세 요소를 요 그림에 잘 나타나 있는데, 미세 요소를 요 그 봉의 표면에 있는 미세 요소를 요런 방향으로, 요 방향으로 확인해야 돼요. 이렇게 저기 미세 요소를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 방향 이해되죠? 이 절단면에서 보는 게 아니고 표면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면에서의 저 미세 요소를 이렇게 떼서 생각한다면 이쪽 방향은 기둥의 높이 방향이에요. 그죠? 기둥의 높이 방향으로 휘 모멘트에 의해서 노멀 스트레스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작용하는 시어 스트레스는 토크에 의한 거. 이렇게 돌린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렇게. B점도 마찬가지입니다. B점도 미세 요소를 그리면 높이 방향은 기둥의 축 방향. 그래서 A점도 그렇고 B점도 그렇고 평면 응력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예제 8.7은 단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작용한 하중이 P1, P2가 있습니다. P2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P2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런 형태로 휘게 만드는. 그래서 이 고정단에서 생각해보면 이런 방향으로 휘게 만드는 모멘트하고 이쪽 방향에 시어 포스가 있죠. 그 다음에 P1 같은 경우에는 압축력이 있을 거고 요거를 요 단면의 중심으로 옮겨야 되죠. 압축력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쪽 방향으로 휘게 만드는 그런 모멘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면에서 생각한다면 단면이 이렇게 있고 아까 처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휘게 만드는 P2에서 이렇게 휘게 만드는 모멘트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이렇게 모멘트가 있고 그 다음에 시어는 밑으로 이렇게 생각. 이게 800 여기는 800 곱하기 52 그 다음에 충력이 이 도심의 충력이 P가 3240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작용해서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저쪽 방향이면 이렇게인가요? 크기는 3240 곱하기 9인치 이런 식의 힘이 작용하고 각각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산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쉬어, 액시알, 이쪽 방향, 저쪽 방향 모멘트.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응력의 방향. 그래서 평면 요소를 어떻게 잘라야 되는지 그게 중요해지죠. B점 같으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D점 같은 거. B점은 M2에 의한 모멘트는 없어요. 그죠? M2에 의한 노멀 스트레스는 없어요. 중립축이 되니까. 그죠? M2에 관한 노멀 스트레스는 없고 M1에 관한 거 있습니다. M1에 관한 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M1에 의해서 여기 압축 응력이잖아. B점은. 그 다음에 요거에 의해서 시어 스트레스가 있고 그 다음에 P1에 의한 노멀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B점을 이쪽 마찬가지입니다. 표면이죠. 표면에서 생각하면 B점 같은 경우 B점은 여기 여기가 B점이죠. 여기가 B점. 그래서 3240 곱하기 9에 의한 노멀 스트레스 그 다음에 시어 스트레스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 거죠? 여기서 본 겁니다. 이쪽에서 본 거. 이쪽에서 봤으면 시어 스트레스가 이렇게 가니까 방향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모든 단면에는 추궁력에 의한 P 나누기 A가 있을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M2 나누기 S랄 거야 그냥. 그 다음에 이거는 V 나누기 A에 1.5 이렇게 산정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A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모멘트에 의해서 여기 A점, 이 모멘트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걸 압축이 작용하고, 그 다음에 이 모멘트에 의해서 또 압축이 작용하고, 그 다음에 엑시얼에 의해서 압축이 작용하고, 압축이 다 중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크리티컬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나머지 지점들은 그렇지 않죠, 그죠? 하나는 압축이 하나는 인장일 경우가 있을 겁니다. 여기. 그 다음에 여기는 P 모멘트에 의해서는 둘 다 인장이 되는데, 그 다음에 압축이 또 작용하니까 여기서도 여기의 스페이스는 요거보다 또 작아요. 그래서 A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 개가 중첩되고, B점은 이러한 노멀 스트레스, 시어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경우에 대해서 주응력과 최대 전달응력을 산정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책의 풀이에서는 여기 시어 스트레스를 그냥 외부의 면적만 사용한, 그래서 책의 풀이에서는 P 나누기 A 외부 이렇게 구했습니다. 정확하게 하려면 VQ 나누기 IB 그걸 통해서 산정합니다. 1.5로 하는 건 아니네요, 그죠? 생각해보니까 1.5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면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시어 스트레스 분포는 정사각형 단면이라면 이렇게 되는 건데, 그죠? 정사각형 단면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그렇지 않죠. 와이드 플랜지랑 비슷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외부 부분만 생각하면 이러한 기본적인 사각형에서 이렇게 볼록된 이런 형태의 시어 스트레스 분포가 되니까 1.5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 조합응력은 특별히 새로운 이론이 나온 건 아닌데, 새로운 이론은 아니지만 앞에서 우리가 각 하중에 의한 스트레스를 보이는데 그걸 정확히 알아야지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의 방향을 서로 알아야지 그거를 중첩시킬 건지 말 건지 그걸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팔짱은 요걸로 맞추고요. 구장은 보의 처짐입니다. 자료를 안 올렸는데 돌아가서 바로 올릴게요. 그래서 구장의 내용은 지금까지는 어떤 형태로 변형이 되는가, 하고는 상관없이 모멘트가 작용하고 전달력이 작용하면 응력이 얼마냐, 그것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래서 얼마나 변형이 생기나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축하중을 받는 부재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는 P 나누기 A로 구했고, 그 다음에 디플렉션은 델타는 PLEA 이런 형태를 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에 대해서도 스트레스, 시어 스트레스, 노멀 스트레스를 구하는 방법을 앞에서 했었고, 이제 여기 변형에 관한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에서 이렇게 힘을 이렇게 받으면 이런 형태로 쳐질 겁니다. 원의 일부처럼 이렇게 쳐질 건데, 요거를 디플렉션 커브, 처진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디플렉션을 나타내는 기호는 V를 많이 사용합니다. V를 사용하는 이유는 보통 좌표축을 우리가 X, Y, Z를 가지고 좌표축을 설정하죠. 그러니까 X, Y, Z가 있으면 X축 방향의 변이를 보통 우리가 U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기호를. Y는 V라고 많이 표현하고 Z는 W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처짐을 나타내는 값은 V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구할 거는 V는 얼마냐 이렇게 됐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Y 방향으로의 변이를 V를 사용해서 나타냈습니다. 앞에서 이 처진 곡선을 이렇게 생겨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멘트에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모멘트에 관련이 있습니다. 모멘트에 관련이 있어서 이거 보게 되면 여기서는 모멘트가 크고, 이런 캔틸레버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모멘트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형상 자체가 원의 일부라고 볼 수는 없지만 미세하게 자르면 그거를 원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세하게 자르는 여기서까지 요거는 원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공률 생각했었죠. 공률 우리가 그때 했던 얘기가 로그의 1은 M 나누기 2i다 이렇게. 이게 공률 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원의 일부면은 요 원호에 해당하는 원의 중심이 여기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로우다 이렇게 했어요. 그거는 모멘트 나누기 EI에 비례한다 이렇게 그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형이 발생했는데 여기를 V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Y 방향 변이를 V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dx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변이를 V 플러스 dv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V 플러스 dv 이렇게 놓을 수 있고, 그 다음 요점의 회전각을 세타, 여기를 세타 플러스 d 세타 뭐 이런 뜻으로 놨습니다. 각도는 보통 우리 슬로프죠. 슬로프. 미분한 점, 그죠? 미분한 점 슬로프니까 그거를 dx분의 dy 이런 형태로 슬로프를 생각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걸 보게 되면
여기가 dx면 y 방향 dy에 해당되는 거, dy에 해당되는 거를 가지고 슬로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으로 봐서는 저기 dy 여기서는 v로 생각하면 되죠, 그죠? dv. 그러니까 y 대신에 v라고 생각합시다. dv에 해당되는 게 이게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근사적으로 처짐의 양이 작기 때문에 요 그림, 요 세타에 해당되는 그 y 변화량을 요 dv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dv는 여기 각도랑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타는 dv dx다. v를 한번 x에 대해서 미분한 거를 세타라고 놓은 겁니다. 물론 요게 우리가 생각하는 결론인데 책에 자세히 읽어보면 세타, 원래는 세타 대신에 탄젠트 세타를 쓰는 게 맞죠. dx dv, 그죠? x분의 y니까 여기가 삼각형이라면 여기가 dv고 dx다. 그럼 이게 세타라면 정확한 식은 이건 탄젠트가 돼야 되죠. 요거는 탄젠트 세타랑 같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처짐이 아주 작은 값이기 때문에 라디안으로 생각한다면 탄젠트 세타랑 세타 값이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각도가 아주 작다면 여기 요거를 원호의 일부로 볼 수 있죠. 원호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세타, 그 다음에 이거 거리가 r 세타는 ds인데 요거를 dx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r 세타는 ds,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세타는 r분의 ds, 그죠?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건데, 각도가 작으면 이 값이랑 저기 탄젠트 값이랑 같으니까, 거의 비슷하니까 탄젠트 세타는 세타랑 같다 이렇게 놓을 수 있고, 요거를 우리가 보통 미소각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탄젠트뿐만이 아니고 코사인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코사인도 라디안으로 표현된 세타 값이랑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dv dx는 탄젠트 세타와 같지만 회전각이 작은 경우에는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ds하고 dx 같다. 이게 원호의 길이랑 그 다음에 이 높이 그 값이랑 거의 같아지는 거니까 거의 같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v라는 것, 처진 곡선 한번 미분한 게 세타랑 같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한 번 더 미분하면, 즉 d세타 dx는 공률이랑 같습니다.
공률이라는 게 뭐죠? 생각을 해보세요. 공률은 이러한 이게 처짐이 이렇게 있으면 공률은 단위 길이당 발생하는 회전각이에요. 단위 길이당 발생하는 회전각. 그래서 앞에서 이게 회전이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회전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거잖아요.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거. 그래서 앞에서 단위 길이당 발생한 공률, 즉 공률을 다 합치면 어떤 지점에서의 회전각이랑 같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공률을 적분하면 회전각이 된다. 거꾸로 하면 회전각을 미분하면 공률이 된다. 그 얘기가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d 세타라는 것은 요 dx라는 길이 동안 발생한 공률 하고 같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d 세타 아까 금방 얘기한 거 맞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다시 요거 관계로 생각하면 요거는 dv를 두 번 매분한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요게 로분의 1이 이거랑 같다. 그래서 요걸 생각하면 처진각을 구할 수 있어요. 사실 m은 x에 관한 함수죠. 그 다음에 v도 x에 관한 함수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x 좌표가 달라지면 처진값이 다 달라집니다. x에 관한 함수예요. 그래서 모멘트도 x에 관한 함수고, 그렇기 때문에 모멘트를 ei로 나누는 게 처짐의 2차 미분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두 번 적분하면 처짐을 나타내는 함수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면 편합니다. ei v 더블 프라임은 m이다. 모멘트 이전 뭐 있었죠, 그죠? m이 있으면 이걸 한번 미분하면 쉬어, 그죠? 그 다음 또 한번 미분하면 등분포하죠, 그죠? 더블 오메가 뭐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모멘트, 그래서 여기를 m 나누기 m을 ei로 나눈 다음에 한번 적분하면 세타, 또 한번 적분하면 처진각,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처진각이랑 이거 하중 사이에는 4번 미분하는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ei v를 4번 미분하면 저기 등분포 하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걸 풀려 그러면 이거는 미분 방정식이에요, 그죠? 이거 그냥 적분만 해갖고는 수식을 정할 수 없어요. 한 번 적분하면 적분상수가 생기고, 두 번 적분해야 되니까 적분상수가 2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적분상수는, 그러니까 이게 미분 방정식이라면 경계 조건에 해당되는 거, 그거를 구조물을 보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캔틸레버라 그러면 x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정의되어 있죠. 그러면 x가 0일 때, 여기서 x가 0일 때, vx는 0일 때 이 값은 0입니다. 고정단에서 처진값은 없죠. 그 다음에 이것도 있죠. 고정단에서 회전도 없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초기 조건을 가지고 요거를 두 번 접근한 다음에 적분 상수를 결정하면 처짐을 나타내는 수식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할게요.